좁은 문, 앙드레지드. 출생지 프랑스 파리. 노벨문학상 수상연도 1947년. 앙드레지드는 1869년 파리의 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지드는 8세 때 알자시는 학교에 입학했지만 몸이 허약하여 자주 공부를 중단해야만 했다.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여인 후 지들은 아들의 장래에 관심이 많았던 엄격한 어머니와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다. 14세 무렵에는 외사촌 누이인 마들렌을 좋아했는데 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드는 책 읽기와 글쓰기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알자시엔 학교로 돌아온 지드는 시험에 합격한 후 일생을 글쓰고 음악 듣고 여행을 하면서 보내기로 결심했다. 1891년 친구였던 시인 발레리와 함께 간 프랑스 상진주의 모임에서 큰 영향을 받아 지드는 수많은 시와 환상 소설들을 써내려갔다. 1891년 처음으로 앙드레 발테르의 수기를 발표했으나 별로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그 뒤 두 차례의 아프리카 여행은 그의 사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매력과 장렬하는 태양은 지금껏 지들을 묶고 온 엄격한 기독교적 윤리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지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순과 위선을 깨닫게 되는데 그의 소설 배덕자에는 모든 인습을 무시하고 강렬한 생명력을 주는 기쁨을 끝까지 추구하려 했던 당시 지드의 변화가 잘 반영되어 있다. 좁은 문과 전원 교향곡에서도 지드는 인간의 내면을 주시하면서 종교적 계율이 가져오는 위선과 비극을 그렸다. 1895년 어머니가 죽고 같은 해 10월에 마들렌과 결혼한 지드는 1896년 27세의 젊은 나이로 라르코 자치구의 시장이 되었다. 그때 썼던 지상의 양식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큰 인기를 누렸다. 지드는 1947년 생애 최초의 영예인 옥스퍼드 대학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늘 변신을 거듭하면서 삶의 온갖 측면을 바라보고 문학의 여러 가능성을 실험했던 지드는 순수하고 조화로운 그의 작품을 통해 지금까지도 프랑스 문학의 거장들 속에서 확고하게 자신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좁은 문, 앙드레지드. 내가 채 12살이 못되던 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루아브르를 떠났다. 아버지가 의사로 일했던 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고 나의 공부를 위해서도 파리가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릭상부르 공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빌려 미스 에시오브르통과 함께 살았다. 에시오브르통은 가족이 없었는데 어릴 적 어머니의 가정교사로 들어왔다가 나중엔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된 분이었다. 여름 방학 되면 우리는 비콜랭 외삼촌 댁으로 갔다. 외삼촌 댁은 르하브르 부근의 퐁그저 마르에 있었는데 공기가 아주 상쾌하고 맑았다. 그래서 여름은 꼭 외삼촌 댁 별장에서 보냈다. 별장은 주변의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넓은 정원이 딸린 하얀 3층 집이었다. 정원은 흙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집 뒤쪽에서는 시원한 숲길이 정원과 이어져 있었다. 사촌들은 그 숲길을 어두운 길이라고 불렀다.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와 월계수나무가 우거져 낮에도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아무도 그 길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정원의 한쪽에는 채소밭이 있었고 그 구석편에 자그마한 비밀의 문이 하나 있었다. 비밀의 문으로 나가면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의자가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나는 저녁을 먹고 난 후 사촌들과 함께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곤 했다. 해질녘 그곳에서 바라보는 마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잘 익은 곡식들이 고원 가득 펼쳐져 있고 지평선과 맞닿은 곳에는 작은 교회가 그림처럼 서 있었다. 바람이 잔잔한 날이면 집집마다 모락모락 연기를 피워 올렸다. 또 저 멀리 보이는 숲 위로 붉게 물든 하늘이 얹혀 있는 모습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장관이었다.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는 서둘러 돌아와야 했다. 겁이 많은 사촌들이 어두운 길을 지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애숙모가 응접실에 앉아있곤 했다. 애숙모는 단 한 번도 우리와 산책을 나간 적이 없었다. 어른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가끔 응접실에서 애숙모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책을 읽거나 토론을 하고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애숙모는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방에서 보냈다. 공부방에는 외삼촌이 쓰던 책상이 몇 개 있었다. 나는 외사촌 동생 로베로와 나란히 앉았고 등 뒤에서는 알리사와 줄리에트가 나란히 앉아서 공부했다. 알리사는 나보다 2살이 위였고 줄리에트는 1살 아래였다. 로베르는 우리 4사람 중에서 가장 어렸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이기도 했지만 그때 나는 매우 조숙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빨리 성숙한 탓도 있었지만 늘 슬픔에 잠겨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생활하느라 감정이 깊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조숙한 내 눈에 로베르토와 줄리에트는 철부지 어린 나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알리사는 달랐다. 애숙모를 닮아 아름답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눈매가 깊고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늘 미소를 머금고 상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묻어있는 것 역시 애숙모를 닮아 있었다. 외숙모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딸들과 비교해도 언니로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앳된 얼굴에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가슴이 울렁거릴만 했다. 애숙모는 늘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큰 목걸이를 하고 있었으며 독특한 웃음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그런 외숙모를 몹시 못마땅해 했다. 특히 가슴이 넓게 파진 드레스를 입는 것을 몹시 거슬려 했다. 애숙모는 항상 혼자 있었고 저녁 시간에만 겨우 얼굴을 내비쳤다. 가끔 피아노 앞에 앉아 있기도 하고 책을 들고 있기도 했지만 그저 그러고 있을 뿐이었다. 제대로 된 곡을 연주하지도 않았고 책장은 늘 깨끗했다. 간혹 쇼팽의 느린 마주르카를 칠 때도 있었는데 끝까지 연주를 하는가 싶으면 결국엔 악보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치거나 한 음을 누른 채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앉아있기보다는 소파나 해먹에 비스듬히 누워있을 때가 많았다. 애숙모는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도 여전히 몽상에 빠진 얼굴을 하고는 창밖으로 눈을 돌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녁 때까지 누워있다가 나른해진 몸을 일으키곤 했다. 어머니는 애숙모의 근본에 대해 말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외숙모는 식민지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으며 당시 아이가 없던 보티의 목사 부부가 데려다 키웠다. 보티의 목사 댁과 외삼촌 댁은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자주 왕래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외삼촌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외삼촌은 유능한 청년으로 외국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외숙모는 겨우 16살이었다. 외삼촌은 16살의 어린 소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 정혼을 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애숙모와 결혼했다. 외숙모는 결혼 후 어린 몸으로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 바로 알리사와 줄리에트, 로버트였다. 그러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외숙모를 받아들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외숙모 곁에 있으면 나는 이상하게 거북했다.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쓸려 어디론가 빠져드는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니는 내가 외숙모 곁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리고 외숙모를 싫어하는 감정을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그건 외숙모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나 애슈브르통은 아예 무시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사촌들과 정원에서 놀다가 책을 한 권 가져오기 위해 응접실을 들어갔다. 마침 외숙모가 앉아 있었다. 을에 같은 자세였지만 반쯤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나는 책을 집어들자마자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좀처럼 말을 걸지 않던 외숙모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제롬, 내가 무섭니? 왜 그렇게 후다닥 도망치려 하니?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쭈뼛거리며 외숙모 곁으로 다가가서 외숙모가 내 손을 잡아 앞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그러더니 두 손으로 내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어쩜 내 엄마는 무슨 옷을 이렇게 멋없이 입히니? 나는 깃이 널따란 세일러복을 입고 있었다. 세일러복의 칼라는 이렇게 뒤로 젖혀야 하는 거야. 외숙모가 내 셔츠의 단추를 풀어 칼라를 뒤로 젖혔다. 자 보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멋있니? 나는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내 얼굴은 잘 익은 사과보다 더 붉게 달아올랐다. 호호호, 제롬, 내 얼굴이. 외숙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밖으로 내달렸다. 외숙모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정원 구석까지 와서야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얼굴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벌떡거렸다. 나는 채소밭 빗물통에 손수건을 빨아 외숙모의 손길이 닿았던 부분을 벅벅 문지르고 닦았다. 외숙모는 종종 발작을 일으켰다. 발작은 아무 때나 수시로 찾아왔다. 그럴 때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야릇한 웃음소리와 무서운 비명이 울려 퍼지고 외삼촌은 약을 찾아들고 정신없이 층계를 오르내렸다. 엘시오브르통은 나와 사촌들을 데리고 구석진 방으로 피하고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져라 한숨을 내 쉬었다. 발작이 멎으면 외숙모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외삼촌은 저녁 식탁에서 외숙모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외숙모는 로베르토와 줄리에트를 불렀다. 알리사는 부르지 않았다. 알리사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꼼짝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외삼촌은 방으로 들어가 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한 번은 외출해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을 때였다. 알리사를 만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는 우연히 열려진 외숙모의 방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외숙모는 여전히 긴 의자에 누워 있었고 그 발밑에 줄리에트와 로베르트가 있었다. 그리고 외숙모 뒤로 군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사촌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외숙모 역시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알리사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방문을 두드렸다. 알리사, 나야. 안에 있니? 불러도 보고 노크를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가만히 방문을 열었다. 알리사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알리사를 꼭 껴안았다. 어떤 말로 달래줘야 할지 몰랐다. 알리사의 작은 어깨가 내 품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 연약한 몸이 감당하기에는 마음의 슬픔이 너무도 크다는 것이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눈물로 범벅된 알리사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잠시 뒤 알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롬, 오늘 본 것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불쌍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나는 알리사와의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다시는 외숙모를 볼 수 없었다. 외숙모가 그 군인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알리사는 더욱 열심히 교회에 나갔다. 나는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알리사의 옆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곤 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사람이 드물다. 나는 사람이 들어가기에 힘써야 할 좁은 문을 떠올려 보았다. 그 좁은 문이 내게는 알리사에게 다가가는 길이었다. 나의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그녀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나는 알리사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알리사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기도를 한 것일까? 알리사는 누구보다 정숙하고 우아했으며 모든 덕을 갖추고 있었다. 외숙모가 떠난 후 부쩍 늙어버린 외삼촌을 위로하고 벗이 되어주는 것도 알리사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알리사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알리사를 위해 공부했고 알리사를 위해 경건하게 행동했다. 알리사는 복음서에 나오는 값진 진주와 같았고 나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장사꾼과도 같았다. 당시 나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어서 같은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아벨만은 예외였다. 아벨은 보티 목사님의 아들로 파리에 와서 사귄 유일한 친구였다. 나는 아벨한테 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내 눈과 귀, 몸 안에 퍼져 있는 모든 신경이 온통 알리사를 향해 있어. 아벨, 알리사도 나와 같을까? 아벨은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었다. 15살이 되던 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외삼촌과 알리사가 산책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두 사람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알리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두 귀를 쫑긋 세웠다. 아버지, 제롬은 똑똑하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요? 알리사가 외삼촌을 보며 물었다. 외삼촌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제롬은 앞으로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지.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단지 유능하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란다. 나는 알리사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해 더욱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그 일이 마음에 걸려 알리사한테 고백했다. 알리사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남의 말을 엿듣는 건 나쁜 짓이야. 나는 알리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보다 외삼촌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알리사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 더 궁금했다. 아버지는 유능한 것 외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물었다. 그래서 알리사, 넌 뭐라고 대답했니? 알리사는 대답 대신 다른 말로 얼버무렸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알리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건 모두 너를 위해서야. 내 말에 알리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혼자서 가는 거야, 제롬. 넌 혼자서 갈 만큼 강하지 못하니? 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알리사의 말을 가로챘다. 난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알리사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 나는 내 감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아무리 천국이라도 내가 없다면 난 가지 않을 거야. 알리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 문제에 대해 입실험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알리사와 내가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 뒤로 알리사와 나는 함께 성경책을 읽고 라틴어 공부를 했다. 그 핑계로 우리는 늘 붙어 있었다.
알리사에 대한 내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염려하셨지만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자 오히려 알리사와 나를 이어주려고 애썼다. 어머니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다. 얼마 뒤엔 숨쉬기조차 힘들어했다. 어머니가 가쁜 숨을 내쉬며 나를 불렀다. 얘야,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언제 갑자기 널 남겨두고 떠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내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뭔가 북받쳐 올랐다. 어머니, 전 알리사와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내가 하려던 말도 바로 그거란다. 어머니, 알리사도 저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머니 품에 엎드려 울먹였다. 그럼 그렇고 말고. 어머니는 몇 번이고 그럼 그렇고 말고를 되풀이했다. 그리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 두 사람을 지켜주실 거야. 어머니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어머니의 말 때문인지 알리사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것은 그 뒤로 어머니와 두 번 다시 그런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다. 잠시 기운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어머니는 이내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어머니의 죽음 곁에서 슬픔에 빠져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 외삼촌이 도착했다. 알리사는 블랑티의 이모댁에 가 있어서 다음 날에 올 수 있다고 했다. 대신 외삼촌은 알리사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제롬, 가엾은 나의 동생.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다리고 계셨던 답을 드리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이젠 고모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랄 뿐이야. 우리 두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그 어느 때보다 내 가까이에 있는 알리사로부터. 어머니가 기다렸던 답이란 우리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청혼을 하기에 나는 아직 어렸다.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 해도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모든 친척이 알고 있었다. 또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부활절 휴가가 시작되었다. 나는 블랑티의 이모댁에 머물렀다. 그러나 식사는 거의 외삼촌 댁에서 했다. 블랑티의 이모는 좋은 분이었다. 하지만 나와는 맞지 않았다. 이모는 어머니와 달리 늘 어수선했고 수다스러웠다. 하루는 이모가 나를 불러놓고 물었다. 제롬,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물론 외삼촌 댁에 가면 줄리에트가 좋아하겠지만 말이야. 나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다. 줄리에트요? 알리사가 아니고요? 알리사? 어머, 미안하다. 내가 착각을 했지 뭐니. 난 내가 줄리에트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외삼촌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말이다. 호호호. 난 내가 항상 줄리에트와 함께 다녀서 그런 줄 알았지. 알리사는 워낙 말수가 적고 줄리에트도 예쁘고 명랑하잖니. 네, 맞아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알리사예요. 내 목소리에 불쾌감이 묻어 있었는지 블랑티의 이모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썼다. 또 방학 내내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신이 모든 걸 해주어야 한다며 수선을 피웠다. 나는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다. 이모의 부산함을 피하기 위해 나는 알리사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곤 했다. 알리사는 거의 말이 없었다. 늘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별 문제는 없었다. 나 역시 사색을 즐겼기 때문이다. 산책이 끝나고 나면 줄리에트가 쪼르르 달려와 내 팔에 매달렸다. 이모의 말처럼 줄리에트는 예쁘고 명랑했다. 누가 봐도 줄리에트는 블랑티의 이모를 닮았고 알리사는 어머니를 닮았다.
나는 줄리에트에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지루할 정도로 길게 늘어놓았다. 그래도 줄리에트는 실증도 안 내고 잘 들어주었다. 나는 알리사 앞에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도 줄리에트에게는 할 수 있었다. 방학이 끝나가던 어느 날이었다. 알리사가 몹시 우울한 얼굴을 하고서 말했다. 제롬, 아주 슬픈 꿈을 꾸었어.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어. 아니, 내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내게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깼어.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내 곁에 있는데도 너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어쩌면 이대로 오래오래. 알리사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일생 동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더니 힘없는 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알리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힘주어 말했다. 난 반대로 너와 결혼하는 꿈을 꾸었어. 우리 둘이 완전하게 결합하는 꿈이었어. 죽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뜻밖에도 알리사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너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알리사가 나직히 말했다. 죽음은 오히려 우리를 가깝게 해줄 것 같아. 살아있는 동안에 떨어져 있던 것들도 가깝게 이어줄 거라고 생각해. 알리사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그의 여름은 어느새 우리 곁을 떠나갔다. 들판은 점점 비어갔고 주위의 풍경은 날이 갈수록 황량해졌다. 학교로 돌아가기 이틀 전 나는 줄리에트와 산책을 했다. 한참을 걷다가 줄리에트가 갑자기 질문을 퍼보았다. 언니하고는 언제 결혼할 거야? 글쎄, 군대를 마친 다음 뭘 할까 확실히 정해진 다음. 아직 모른다는 거야? 그럼 약혼은 왜 미루고 있어? 나는 어깨를 어색해 보이며 굳이 약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불현듯 예전에 내가 외삼촌과 알리사의 대화를 엿들었듯 알리사가 나와 줄리에트의 말을 엿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줄리에트에게 엘리사에 대한 내 사랑을 시로 들려주었다. 오,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듯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읽듯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평화로운 사랑일까? 얼마나 순수한 사랑일까? 시가 끝나는 순간 줄리에트가 와락 내 품에 안겼다. 오빠, 언니를 꼭 행복하게 해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오빠를 세상에서 가장 미워할 거야. 그래, 줄리엣. 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줄리에트의 뺨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혹시 듣고 있을지도 모를 알리사를 향해 고백하듯 소리쳤다. 내가 아직 앞날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알리사와 함께 더 멋지게 시작하고 싶어서야. 난 나의 미래를 전부 알리사에게 걸고 있어. 알리사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내 예감이 꼭 들어맞았다. 숲 갈림길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나무 그늘 아래서 알리사가 불쑥 나타났다. 얼굴이 몹시 창백해 보였다. 바람이 차서 막 집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 알리사는 빠르게 말을 마치고 집 쪽으로 가버렸다. 줄리에트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우리 이야기를 들은 게 분명해. 하지만 언니가 기분 나빠할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저녁 식사 때 잠깐 모습을 나타낸 알리사는 머리가 아프다며 이내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밤새 뒤척였다. 알리사가 무언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두려웠다. 나는 당장 약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떠나는 날 아침 나는 알리사에게 갔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서자 알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문이 열려 있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리사 곁으로 다가갔다. 알리사가 내 어깨에 몸을 기대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롬, 우리 약혼 같은 것은 하지 말자. 아직은. 나는 어제 일 때문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알리사는 잠시 내 어깨에 기대고 그대로 있다가 힘들게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밀어냈다. 지금 이대로도 우리 두 사람은 충분히 행복하지 않니? 이제 그만 혼자 있고 싶어. 편지할게. 안녕.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알리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를 태운 마차가 멀어질 때까지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 뿐이었다. 학교로 돌아온 나는 아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벨은 그 사이 군대도 다녀오고 몇 명의 여자들도 사귀었다. 내 얘기를 들은 아벨은 여자에 대해 이런저런 충고를 해 주었다. 알리사는 약속대로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운 제롬, 내가 한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어. 아무래도 난 너에 비해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내가 나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거나 우리의 사랑이 변한다면 몹시 괴로울 거야.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가 늘 사랑하지 않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내가 알리사를 사랑하지 않게 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다가 아벨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아벨은 답장을 하지 말고 자기와 함께 집으로 찾아가자고 했다. 주말에 나는 아벨과 함께 외삼촌 댁으로 갔다. 줄리에트가 반갑게 달려나왔다. 알리사는 우리가 응접실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내려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 때문에 화가 난 듯했다. 눈인사만 건넨 뒤 바느질만 하고 있었다. 나 역시 눈치만 살필 뿐 선뜻 말을 건네지 못했다. 점심을 먹은 뒤 줄리에트가 나를 정원으로 불러냈다. 글쎄, 누가 나한테 정원을 했다지 뭐야. 포도농장을 하는 사람인데 파티에서 나를 보고 홀딱 반했다나 봐. 그래? 잘 될 것 같아. 약간 비꼬는 것처럼 느꼈는지 줄리에트가 정색을 했다. 오빠, 지금 농담하는 거지? 그 사람은 못생긴 데다가 교양 없고 품위도 없는 농사꾼이야. 하지만 줄리에트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한참 후에야 알리사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먼저 편지를 보여주었다. 줄리에트는 편지를 읽자마자 화를 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혹시 알리사가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 알고 있니? 나는 어디서라도 답을 듣고 싶은 심정이었다. 줄리에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언니는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거야. 난 그런 자유 따위는 원하지도 않아. 도대체 알리사가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모르지. 줄리에트가 짧고 차갑게 답했다. 평소와 너무나 다른 목소리라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줄리에트가 갑자기 얼굴을 돌렸다. 순간 나는 줄리에트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려 하자 줄리에트가 갑자기 발길을 돌렸다. 난 이만 갈게. 나랑 얘기하러 온 게 아니잖아. 줄리에트는 도망치듯 정원을 벗어났다. 뒤따라 들어가자 어느새 줄리에트는 아벨과 깔깔대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알리사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알리사를 찾아 오래도록 정원을 헤매고 다녔다. 알리사는 가서원 안쪽 담 밑에서 국화를 꺾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다. 내 편지 받고 달려온 거야. 알고 있어. 알리사는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달랬다.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며 굳이 약혼이나 결혼은 서두르지 말자고 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하는 듯한 눈으로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 역시 약혼이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했다.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마차에 올랐을 때는 알리사가 살며시 다가와 입맞춤을 해주기도 했다.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분이 좋았다. 그 일이 있은 뒤 나는 아벨과 함께 몇 차례 더 외삼촌 댁을 찾았다. 그러는 사이 아벨은 줄리에트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우리 두 쌍의 합동 결혼식 올리는 장면을 떠올렸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아벨과 나는 같은 상상을 하며 더욱 공부에 열중했다. 나는 일요일마다 알리사에게 편지를 보냈고 알리사는 긴 답장을 보내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리사의 편지를 읽는 것이 왠지 두렵고 불안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 끊임없이 책에 대한 감상이나 토론을 했는데 어쩐지 알리사는 그런 얘기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줄리에트의 고백을 받기 전까지는 알리사와 나 사이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12월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아벨과 함께 외삼촌 댁을 찾았는데 예전과 달리 집안이 어수선했다. 줄리에트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다. 당연히 알리사와 내 결혼 얘기도 오갔다. 전 줄리에트가 먼저 결혼하기 전엔 하지 않겠어요. 알리사의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다행히 줄리에트의 결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았다. 관심은 다시 줄리에트에게로 모아졌다. 정호는 포도농장을 하는 사람이 했지만 나는 아벨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아벨 역시 은근히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리사나 줄리에트의 얼굴이 하나같이 어두웠다. 뭔가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글쎄 둘 다 머리가 조금 아픈 모양이야. 이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래도 신경이 쓰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알리사에게 물어보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다. 아벨과 함께 나갔던 줄리에트가 언제 왔는지 나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정원에서 좀 만나. 그러더니 먼저 밖으로 나갔다. 나는 무슨 일일까? 몹시 궁금해하며 정원으로 갔다. 나를 보자 줄리에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언니는 내가 먼저 결혼하길 바라고 있어. 나는 담담하게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길 바라는지 알아? 나는 잠자코 있었다. 바로 제롬이야. 잠시 머뭇거리던 줄리에트의 입에서 내 이름이 튀어나왔다. 말도 안 돼. 순간 나는 주먹을 허공에 날리며 소리쳤다.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줄리에트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그래, 말도 안 되지? 줄리에트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답을 찾았어. 줄리에트는 나를 그대로 남겨둔 채 혼자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내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아, 아벨을 만나야 해. 아니, 알리사를 먼저 만나야 해. 걸음을 옮기려는데 현기증이 일었다. 집으로 들어서자 아벨이 현관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반쯤 넋이 나간 듯 했다. 나는 다시 아벨과 함께 정원으로 갔다. 제롬, 이 바보 같은 친구야. 줄리에트가 사랑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그리고 알리사가. 나는 두 귀를 막아버렸다. 알리사가 나를 피하는 것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다 줄리에트 때문이었다. 알리사는 진작부터 줄리에트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동생을 위해 나한테서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어리석게도 나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아벨을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이 더 쓰리고 아팠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 동안 정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먼저 마음이 진정된 건 아벨이었다. 들어가자.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줄리에트에게 청혼한 남자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다리가 몹시 후들거렸다. 아벨이 내 팔을 잡았다. 제롬, 침착해. 그런데 앉아있던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줄리에트한테 다가가 무릎을 꿇더니 손등에 키스를 했다. 정식으로 청혼을 한 것이다. 2층에서 알리사가 뛰어내려왔다. 알리사는 나를 붙잡고 발을 동동 굴렀다. 제롬, 줄리에트를 말려줘. 줄리에트는 저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말했는걸? 아, 제발. 알리사가 울면서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비명이 터졌다. 줄리에트가 쓰러진 것이었다. 괜찮아요. 그냥 갑작스런 청혼에 흥분한 것 뿐이에요. 이모가 가족들을 진정시키려 들었다. 줄리에트는 방으로 옮겨지고 알리사 역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벨과 나는 밖으로 나와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걸었다. 나는 한동안 외삼촌 댁에 가지 않았다. 알리사가 줄리에트를 위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아벨은 줄리에트를 잊기 위해 런던으로 떠났다. 알리사와 이모는 가끔씩 편지를 보내왔고 나도 편지를 통해서만 소식을 전했다. 알리사의 편지에는 줄리에트의 이야기만 쓰여 있었다. 알리사의 소식은 이모의 편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에트는 그 포도농장 주인과 결혼했다.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알리사는 줄리에트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을 가슴 깊은 곳에 감춰둔 채 다시 예전처럼 긴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알리사가 일부러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 하지만 알리사의 편지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얘기가 가끔씩 쓰여 있을 뿐 예전 그대로였다. 시간이 흘러 줄리에트가 아기를 낳았다. 알리사의 편지에는 이제는 행복해 보이는 줄리에트와 아기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쓰여 있었다. 알리사와 다시 만난 건 내가 군대에서 제대를 한 뒤였다. 블랑티의 이모 집에서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몹시 어색하고 불편했다. 나는 알리사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알리사 역시 그 자리에 둘만 남게 될까봐 두려워할 정도였다. 결국 나는 서먹서먹한 감정을 뒤로한 채 돌아와야 했다. 그 뒤로도 우리는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늘 긋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알리사를 만나기 위해 안달했다. 그러나 알리사는 부활절까지 만남을 미루었다. 마침내 부활절이 되었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알리사를 만났다. 알리사는 못 알아볼 만큼 야인 모습이었다. 어디가 아픈 거니? 내가 놀란 얼굴로 묻자 알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아무렇지 않아. 알리사는 기도를 하느라 조금 지쳤을 뿐이라고 했다. 나는 그제야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알리사, 줄리에트도 행복을 찾았잖아. 그때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잠시 어긋났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함께 행복해질 때가 되지 않았니? 내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그러나 알리사는 차갑고 냉정하게 말했다. 제롬, 난 지금이 어느 때보다 행복해. 아버지도 이젠 늙고 외로워하시니까 돌봐드려 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인간은 행복만을 위해 태어난 건 아니야.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럼 인간의 영혼에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알리사는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좀 더 성스러운 것을 위해. 알리사의 마음은 2년 전보다 더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어떤 성스러운 곳이라도 난 너 없이는 갈 수 없어. 나는 알리사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알리사는 측은한 눈빛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알리사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편지는 주로 알리사가 머무는 기도원에서 붙여져 왔고
이모집이나 줄리에트의 집에서 오기도 했다. 장소를 옮겨가긴 했지만 내용은 언제나 똑같았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태도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그 후로 몇 번을 더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알리사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 보였다. 약혼이니 결혼이니 하는 말은 감히 끊을 수조차 없었다. 외삼촌이 돌아가시자 알리사의 얼굴에선 가끔 보이던 웃음마저도 사라졌다. 그점 사랑이란 감정에 대해 많이 지쳐 있었다. 알리사를 만나기 위해 마음을 얻기 위해 애태우느라 모든 체력을 소진해버린 나는 그리스에 있는 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자마자 도망치듯 떠나버렸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나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외삼촌 댁으로 갔다.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알리사였다. 나는 얼른 흙담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다가와 힘없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제롬, 너니? 나는 마치 도둑질을 하다 들킨 것처럼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다. 아, 알리사.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알리사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널 기다리고 있었거든. 사흘 전부터 매일 저녁마다 여기에서 내 이름을 불렀지. 한 번은 널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 알리사는 무척 아파 보였다. 야이고 창백한 모습이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추위에 뜨는 듯 내 팔에 몸을 기댔지만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다. 알리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예전에 내가 준 목걸이였다. 제롬, 화내지 말고 들어. 너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딸을 낳을 거잖아. 이 목걸이는 내 딸한테 줘.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나는 화가 나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내가 너 아닌 누구와 결혼을 한다는 거야? 알리사가 조용히 다가와 나를 안고 말했다. 제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나는 떼를 쓰는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알리사도 울먹였다. 믿어야 해. 더 좋은 것을. 그리고는 몸을 돌려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 나의 사랑, 제롬. 알리사는 그렇게 가버렸다. 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와 버렸다. 학교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알리사에 대한 걱정과 괴로운 마음에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는 줄리에트에게 편지로 하소연했다. 퐁그저 마을에 갔던 일과 알리사가 너무 야이어 무척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썼다. 한 달쯤 지나 줄리에트에게서 답장이 왔다. 오빠에게 너무도 슬픈 소식을 전해야겠어. 우리의 사랑스런 알리사가 세상을 떠났어. 언니는 확실한 병도 없이 자꾸만 쇠약해져 갔어. 의사한테 진찰을 받겠다고 나와 약속했었는데 오빠 다녀간 지 사흘 뒤 언니는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 로베르가 언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그러다가 겨우 요양원에서 찾았는데 너무 늦었어. 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 그리고 얼마 뒤 줄리에트는 알리사의 일기장을 보내왔다. 일기는 알리사가 줄리에트의 신혼집에 처음 방문한 날부터 시작되었다. 앞부분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과 기도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듯했다. 하나님께 더 다가가려는 지고한 신앙과 나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 서로 알리사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우울한 날이 이어졌고 괴로움은 자꾸 커져갔다. 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도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쇠약해진 육체는 점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10월 16일 오늘 아침 구토가 심해 쓰러지고 말았다. 몸이 너무나 약해진 것을 느끼고 잠시 이대로 죽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처음엔 온몸이 평온히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고통이 육체를 휘어잡았다. 나는 무서웠다. 오 주여, 부디 당신을 모독하는 일 없이 종말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이처럼 무릎을 꿇었다.
지금 세상을 떠나고 싶다. 또다시 혼자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지난해 나는 줄리에트를 만났다. 알리사의 죽음을 알려졌던 마지막 편지를 받은 지 10년도 더 흐른 뒤였다. 줄리에트는 블랑티의 이모를 많이 닮아 있었다. 내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쉴 새 없이 떠들던 줄리에트는 이내 감춰두었던 슬픔이 몰려오는지 나를 보며 물었다. 오빠, 언제까지 알리사 언니와의 추억 속에서 살 거야? 나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 말을 마치자마자 줄리에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허느꼈다. 하녀가 등불을 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나는 아무 말 없이 줄리에트를 지켜보고만 있었다.